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위클리 민들레이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특검부터 국감까지 다양한 정치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민언론 민들레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사이다 논평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이신 가스 황명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체제로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비대위 해야 돼. 어차피 임기가 사실은 이제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이제 조국 대표님 나오시고 또 이제 당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원래 임기 단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임기 단축을 의결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대위가 맡아서 좀 한 다음에 11월 23일에 저희 전당대회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사직을 했고요. 그래서 전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울산시당위원장은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안 계셔가지고요 외로웠습니다. 안 그리웠습니다. 안 그래도 두 분 좀 뵙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저는 한 2주 정도 뉴질랜드에 거의 뭐 소년상 관련된 일도 있고 이래서 좀 도울 일이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항공 마일리지를 좀 많이 모았거든요. 항공 마일리지. 그 뭐 이게 이제 유효기간도 좀 걱정되고 해서 이제 거기 계신 이제 교포분 댁에 가서 뭐 집안일이나 거들면서 좀 설거지 좀 하고 잠만 좀 재워주십시오 해서 이제 뭐 마일리지로 끊고 그래서 뭐 갔는데 가니까 우리 거기에 민주동포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꾸준히 영화 상영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우리 조국 대표 관련된 일도 그렇고 그런 영화 관련된 걸 늘 하시고 박근혜 탄핵 때도 거기에서 사람들 그 앞에서 집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이제 또 올바른 정치를 위한 이제 그런 일들도 하시고.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분들은 실제로 거기서 저 탄핵 집회도 하셨고요. 같이 하셨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3주 동안 여기 광화문에서 하고 가신 대표님도 계시고. 그러세요.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이제 해외에 가면 이제 더 애국자가 되는데 맞아요. 그걸 정말 실천하고 늘 일상으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마음만 있지.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또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 뉴질랜드 갔다 온다 그러면은 다 놀러 갔다 온 줄 알잖아요. 조국혁신당 득표 활동하러 갔다 왔다고. 당원도 4분 가입시켰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늘 시민언론 민들레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곤조곤 뼈 때리는 깊이 있는 평론. 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명필 최고위원님 대신에 저희 뭐죠? 영화급 드셨네요. 모죽차 드셨어요. 제가 대신 먹었습니다. 오늘 바르셔야 돼요. 오늘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좀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마실 수 있는 기회. 제가 지난번에 마셨으니까 오늘 그냥 발라버려 그냥. 저는 뿌리기로 했으니까. 머리에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효과가 좋으면 조국 대표께 제가. 그것도 방법이네요. 이게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그 이제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하면 이게 이 탈모가 좀 나온다고 해서 요즘 그래서 좀 엉성해 보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엉성해지셨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위가 안 된다. 고기 먹고 그 육고기를 드셔야 된다 해서. 다 잊은 얘기를 왜 또 꺼내요 그거를. 아니 근데 고기 먹는 데 문제 있습니까? 네, 평론가님 그 아까 잠깐 말씀 나왔었는데요. 그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극우 유튜브 쪽에서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아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사는 거기에 건물에 같이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저를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쓱 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갖다 숨겨놓는다던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어디다 갖다 숨겨놔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열심히 뉴스를 매일 보는 입장인데 그렇게 했더니 그 재산을 김현지 실장 통해 가지고 재산을 숨겨놓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처음에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현지 아들이 뭐 이재명 아들이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네, 네, 얘기했던 네. 것만 저는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거기 뭐 자식 공동체니 이런 헛소리가 네. 나와가지고 막 네. 제가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 거야? 그랬더니 아 유튜브에 계속 뜨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네.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봤어요. 저기 지금 나오는 했더니 건가요? 지금 저렇게 버젓이 아, 사진을 3개를 나란히 해놓고 네, 얼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들이라며 제일 증거를? 왼쪽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어렸을 어렸을 적 때. 사진이고 가운데가 지금 김현지 실장의 아들.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야, 근데- 그 김현지 실장이 있고 제가 2개를 캡처를 해놔가지고 했는데 사진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저기는 이재명 누구죠? 유전자 증거. 저분이 누구예요? 김현지 아, 실장. 실장 젊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저기 아들이라는 어렸을 얘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유전자 증거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 얼굴은 지금 가려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야, 보수 이건 너무 유튜브들이 계속 이건 폐륜인데요, 의혹 제기를 진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김현지 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닮았는데 그럼 이게 전형적인- 친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얼굴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게 마치 무슨 공동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놀랬다고 해야 될까요? 좀 충격적인 거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아 창원시 의원도 이런 유튜브를 보고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네.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김현지 실장 재산 공개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바로 여기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막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떠들면은 국회의원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의혹 제기를 하고 김현지 실장 국회의원 뭐 보좌관 시절에 그때 재산 신고했던 거 그것도 다 내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유튜브에서 네. 가져가서 그 야. 재산이 많다던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거를 제도권에서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이게 또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튜브에서 아무 근거 없이 시작한 거 떠들어댄 네. 거가 이제 이렇게까지 확대 재생산이 이건 되는 거네요.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서는 인격 모독 뭐 그 그렇죠.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하는 게 김일성 하고 김현지 실장하고 김일성 주지자들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김씨네. 그러네. 뭐 경기 동부연합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네, 대학 시절 얘기나 이런 것들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친했다고 하는 후배 이런 후배들한테 연락을 수소문을 했어요. 네. 김현지 실장이 혹시 운동권 아니었어? NL이야 PD야?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기동부연합하고 연결됐다고 하면 통상 민족민주계열 NL 쪽 계열의 네.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 인사들은 NL하고는 거의 정반대였어요. 그래. 그럼 아니 그러면 PD였어? 그랬더니 그쪽하고도 안 가까웠어요. 그래. 그럼 뭐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꾸러기방. 네, 꾸러기방. 예. 그러니까 철거민촌에 가서 거기 가서 아이들 돌보는 일종의 봉사활동 같은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하고 연결된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런 활동을 찾아 나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반 시민운동 하신 그러니까 분이.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 공감 능력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합 조직이나 이런 것들 모르시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본 네.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연결돼서 조직이 계속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조직의 핵심이 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시민활동 했다는 사람 안면이 있다고 하는 그 한 문구 하나 가지고 갑자기 무슨 종북 좌파 취급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임위 6곳에서 부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기들이 이재명 대통령 평판을 깎아내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을 그동안의 감정들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봐 자기 확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의원이 몰라서 저럴까? 아니 알고 무식하게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머리가 굴러가는 인간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평판이나 평가들을 깎아내리게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네. 그것은 그 유구면면하게 전승되어 온 국민의힘의 종특입니다.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요트 얘기도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 요트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대학생 그 동아대 요트 동아리 애들하고 직접 깎아가지고 그 100몇십만 원 들었다 그랬거든요. 네, 재료가. 그런데 월간 조선에서 호화 요트를 소유한 네. 재력가라는 맞아. 소문을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상대 정치인들이 그걸 소문을 내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받아쓰고 바로 이 조선 이 월간 조선 나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인데 그 뒤로 또 뭐가 있었냐면 바다 이야기 할 때 또 그런 일을 했었죠. 네.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흘린 다음에 그 언론에 뭐 명모 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대통령 측근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전국에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현지 씨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현대중공업에 제가 이제 가서 무슨 안전관리 뭐 이런 걸 좀 한 적이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난 노무현 참 좋은데 그 측근이 그런 걸 해먹어가지고 실망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명박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부터 박근혜 이렇게 넘어갈 때 아니 그러면 니도 들어봤고 형님도 들어봤고. 그러면 다 알고 있지 않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지 않냐고. 아, 그렇지 문제 있지. 그래서 그러면 형님도 알고 쟤도 아는 얘를 국정원은 몰라서 그럼 이명박 때 그걸 감옥에 안 넣었단 말이냐. 그 엄청난 일을. 네. 그러니까 맞네. 그것도 그렇네. 근데 오히려 맞습니다. 거꾸로 국정원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이 5천만 원을 받아 먹어가지고 감옥 가고요. 네. 자기는 그쪽 그 게임 업체 돈으로 해외 뭐 1억 후원 받아갖고 해외 연수 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가짜 뉴스를 단순히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권을 음해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에 좀 더 가깝다. 이건 단순히 명예훼손 소송으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오늘 네. 확 체감했어요. 그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394만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아. 지금은 400만 넘었을 거거든요. 네. 분명히 400만 넘고 한 500만 가까이 갔을 텐데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하고 결탁을 해서 같이 네.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이 뭐가 이익이 된다. 중요해요? 쟤들이 그렇지. 무슨 사실이 중요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돈 벌으면 끝인데 벌금 얼마 내면 끝인데. 아니 그리고 이제 김현지 실장이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땐 당연히 호가호위하고 직권남용하고 자기가 막 권력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뭐가 있다. 이재명이랑 개인적으로 무슨 남녀 관계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작태인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내 돼지만 보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그냥 남녀가 이렇게 가까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우리가 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이렇게 했겠네, 생각한다고밖에 했겠어, 볼 이런 수가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보좌진들 그럼 국회 보좌진 여성 보좌진은 다 쫓아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대형교회 중심으로 또 좀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들이. 네, 그래서 각방에서. 우리 또 이제 안개꽃님께서도 진짜 너무 악질들이네요. 민댕댕님 진짜 알고 있었던 거지만 또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알고 있었는데 진짜 화가 납니다. 그다음에 T맥스 짱님께서도 미쳤네요 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쓰레기들이라고 했고요. 또 으라차차 가스 황명필님 응원하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황명필 전 위원님을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외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뭐 아유 나 세수할 시간도 없었어 뭐 이러면서 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치소장 바꾸길 천만 다행. 아, 네, 네. 김도영 구치소장이 그 영장 집행하기 전에 윤석열을 면담했다고 하잖아요. 네. 면담에서 아마 구치소장의 태도를 보고 윤석열이 아 이번엔 못 버티겠구나. 내가 속옷 입고 들어누워도 안 될 것 같고 네네. 들려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유 구치소 뭐 교도관들이나 고생하는데 더 내가 고생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네. 어깨 힘주면서 다시 끌려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강제로 끌려 나올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먼저 자기가 선수 쳐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하러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네. 맞장구를 치고 네. 나와 생각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렇죠. 싶어서. 아니면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맞아요. 예.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확실히 지금 이제 구치소 내 특혜가 좀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그 안에 있는 피의자들은 계속 나오고 싶어해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쵸, 밖에 나와서 답답하죠. 예, 담배라도 피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밖에서 그래도 조사관이 이거 뭐 설렁탕이라도 하나 시켜주면 그것도 먹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나가고 싶어하는데 죽어도 안 나가려고 했었던 거는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엄청 편하게 에어컨 빵빵 터지는 곳에서 그쵸. 하루 종일 그냥 뭐 접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안 되는구나. 이제는 본인도 좀 나오고 싶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그리고 뭐 아니면 자기 옆에 방들 다 비워놓고 뭐 복도에 뭐 칸막이까지 쳐놓고 자기 호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고 뭐 특별 접견해가지고 자기 다 불러내서 계속 접견해주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계속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예. 구치소장 바뀌고 난 다음에 모든 특혜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맞아요. 했잖아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미치겠지. 좀 이제 답답해 죽겠지 이제. 특혜가 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세판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번, 두 번 불응하고 세 번째 안 되면은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세 번째 한 번 나가서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공판기에 잡혀가지고 나가야 되면 또 한두 번 또 이래서 하고 이거 뭐 변호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그럴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 내란 재판의 시간이 좀 더 뒤로 가기를 네. 그렇게 노리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긴 했지만 이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요 나간 거는 아마 질문을 들어보려고 나갔을 겁니다. 네, 왜냐면 질문을 특검에서 어떤 질문을 분위기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알아야지 수사 방향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 한 간보로 나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단하긴 해요. 8시간 40분 동안 계속 그쵸. 나 대답 안 할 거야.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힘들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저한테 계속 8시간 40분 동안 누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고 빡쳐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도 얘기할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그런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네. 그거는 술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술이 있으면 자기가 59분 얘기하고 네, 네. 1분 동안 남들 얘기하고 하는데 술이 없으니까 제가 낙이 없죠, 뭐. 그쵸. 이게 제가 이제 이제 모처에서 들었었는데 그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이 된 어디서 받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 네. 강아지들이 지금 서울 대공원에 있나 하여튼 어디 대공원에 있거든요. 근데 한번 구속 취소되고 다시 구속되기 전에 거기를 몇 번 갔었나 봐요. 그 강아지를 보러 갔는지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뒷길에서 산책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깡소주를 마시는데 정말 5분 만에 죽. 아 그래요? 네. 거기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나온 걸 제가 기사 봤던 나왔었나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을 보러 갔다라는 거는 본 기억이 얼핏 나거든요. 네. 근데 보러 가가지고 그 뒤에 가서 산책길에서 산책을 산책길에서 하면서 거기 이제 사람들 깡소주를- 없는 거기가 있는데 그렇게 깡소주를 먹는데 그 알코올 중독 진짜 알코올 중독인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신 분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살 빠진 게 술 안 먹어서 빠진 게 맞구만. 그럴 겁니다. 그리고 4월 네. 4일 이전에도 김건희가 거기 가서 그 반려견 보고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4월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가가지고 우리 반려견 전용차 진짜 말도 안 되죠. 배정해달라고 그렇게 떼쓰듯이 그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갈 때 자기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무슨 발상인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경호지 않습니까? 근데 반려견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가면 갑자기 짖거나 돌발 행동을 할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가는데 사람이 돌발 행동하면 바로 총을 쏩니다. 아니면 입틀막을 하거나 어쨌든 위해 요소를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거기서 갑자기 벌쩍 뛴다든지 돌발 행동하고 막 짖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강아지한테 어떤 뭐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우리 토리한테 손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호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동물에 대해서 검역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네, 그쵸. 그냥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 뭐 전염병이라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이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한 매너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외교에 있어서 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전 진짜 윤석열 부부라는 사람들 머릿속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냥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야, 총 좀 보여주고 뭐 한두 방 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다거나 김건희 뭐 영부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명품 그냥 덜컥덜컥 다 받고 그렇죠. 인사 개입하고 자리 공천에 하나씩 개입하고 주고 그냥. 아니 어떻게 이게 버젓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그 강아지가 4마리잖아요, 반려견이. 네 마리인가요? 이름이 세로미, 마리, 토리. 써니, 토리 네네. 이렇거든요. 이름도 근데 이제 참 정말 진짜 대한민국도 아니고 제가 논평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 4마리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이러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그 반려견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로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뭐 그 반려견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애정의 크기는 이해를 하지만 네, 때와 장소를 가려요. 때와 장소를 공사구분을 할 줄 진짜. 알아야지 사람. 맞아요. 이게 무슨 공사구분도 안 되는 주제 깜냥으로 어떻게 네. 대통령 뽑으려 했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정말 뭐 따로 경호 인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데리고 다닐 뭐라든지 목욕을 시킨 사람이라든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고. 아, 그리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그때 갔을 때 뭐 아주 지역적이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대사를 초치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엘리베이터 사이즈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차량 엔진 크기를 물어보고 했다는 배기량도 겁니다. 물어보고 조건을 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걸었다는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호처에다 물어봤죠. 이거 뭐냐라고 그래요? 했었더니 이러더라고요. 네덜란드 왕궁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좀 작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인승이다 이러면 그 국왕 내외, 그다음에 김건희 내외, 김건희 이제 윤석열 내외, 그런 다음에 그렇게만 해도 4명이잖아요. 그쵸. 나머지 4자리 누가 탈 것이냐. 근데 윤석열이 평소에 자기 옆에 쫙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통역이 있어야 되고 경호처장 있어야 되고 뭐 부속실장 있어야 되고 누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 너네 빠져 네덜란드 사람들 빠져 우리가 다 탈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국왕 거기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세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나 지금. 그랬더니 거기서 안 된다. 그 나라도 그 프로토콜이 그럼요. 있을 거잖아요. 이제 관습이라든지 질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막말로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그 나라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어차피 경호는 그 네덜란드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당신들은 빠지든지 한 명만 타든지 해라.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면 그거 진짜 8인승 맞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게 어이가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국왕 내외인데 네, 김건희 내외. 내외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의식에 잠재해 있는 그 서열 순서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나라를 3년 동안 이제 봐왔던 것이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언론 개혁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반려견들을 그렇게 데려가서 특별 대우를 하고 얘네들 따로 이렇게 챙겨야 된다라고 했으면 과연 이 언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겠냐는 얘기죠. 좀 전에 그런 의전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자라고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직업 의식을 좀 늘 새롭게 다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게 안 됩니다. 맞습니다. 뭐 아까 종특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윤석열한테는 독재 종특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그렇죠. 때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면면에 결국 독재 정권의 정당이었다고 하는 게 좀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 데리고 다니고 과시하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제일 네. 좋아하는 거 카퍼레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다 맥락이 맞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술 먹을 때도 막 잔뜩 갖다 놓고 대기업 네. 총수들 갖다 놓은 다음에 막 먹여서 죽이고 어. 막. 예. 그쪽 완전 막 토하게 막 쓰러지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막 그렇지. 뭔가 짓밟고 자기 밑에 네. 그냥 엎드리고 자기보다 더 아래에 깔려 있어야 맞아, 맞아. 그래야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었던 그런 것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배기가스, 뭐 배기량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국왕 그 저기 왕궁에서도 차들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돌려가면서 쓰다가 이 차가 예를 들어 정비소를 가야 된다. 그럼 다른 차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순서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네. 그 차가 뭐냐, 배기량이 얼마냐 물어봐가지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차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벤츠, 뭐 마이바흐 이런 거 마이바흐. 있잖아요. 네. 뭐 S 클래스 580 마이바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 지금 정비소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빨리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진짜 그 의전팀 이런 데다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박근혜 때 그때 매트리스 들고 다니고 변기 변기 들고 다녔다는 다니고. 얘기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지금 윤석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정말. 자, 근데 우리 이런 얘기가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네. 그런 큰 언론들이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시민 언론민들래 좀 많이 네. 성원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한 거예요. 사장되면 안 되니까 많은 네.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또 그렇습니다. 조회수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리고 댓글, 후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한덕수에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정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전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기각된 거 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들이 판사 투입하고 전담재판부 만드니 이런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영장 기각을 판사들도 잘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그래도 CCTV가 이미 공개된 상황인데 네. 박성재 건은 어떻게 그걸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덜커서 기각을 시켰고 네. 기각을 시킨 사유를 보고도 더 놀랐어요. 네. 이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CCTV 다 봤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아니 윤석열이 6명 그 계엄 선포하기 전에 6명 미리 따로 불렀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박성재고 네. 김용현이 자 계엄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브리핑 사실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문건 다 나눠주고 각자 실행을 어떻게 될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다못해 무슨 뭐 문화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이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맞아요. 사시 출신에다가 법률가인데. 아니 이 계엄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어떤 거라는 걸 충분히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그거 다 아는 대통령이라는 작자도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네. 근데 그거의 위중함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국무회의 진행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 막 돌리고 검찰총장한테 전화하고 실국장 회의 소집하고 뭐 그리고 출국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계엄 상황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못 가게 출국 금지할 수 있는 대기팀 만들어 놓고 수용 여력 확보하고 아니 이걸 보고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합법적인 계엄인 줄 알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니 이건 국민의 뭐 이거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천대 법원행정처장 표현으로 말하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판사가 판단할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은 법무부 과장하고 논쟁했다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야? 뭐 이거 가지고 네. 내란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업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너 보고 들어오지 마. 그럼 쫓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런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는 것도 놀라울 지경인데 안가 회의도 하고 이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근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걸 이런 판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그 직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얘기를 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보편 타당한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기초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봐도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뭐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잘못된 거지. 근데 그것을 정말로 그것이 잘못인지 알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개인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대요. 그러면은 운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인사사고를 내도 사실은 처벌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덕수도 뭐 기억에 없는 부분도 네. 있다라고 하고, 기억에 명확하지가 않다. 뭐 제 기억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법적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결국은 말장난이고 법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 명확하지 않습니까? 잘못이냐 아니냐는. 그러면 이게 구속할 건이 아니냐. 법기술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판사를 말이죠. 하는 사람한테. 저는 진짜 보통은 이제 기각을 할 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불구속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무죄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징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계엄이 불법적인지 몰랐다, 합법적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이게 인정이 되면 고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나옵니다. 네. 거기까지 열어두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판사가 얘기를 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보다 피의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 더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증거인멸 우려 가지고 어떻게 구속을 시켜 우리나라? 맞아요. 그 많은 피의자들을. 네, 다 그걸로 다 지금까지. 근데 증거인멸 우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더 앞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놈의 법과 맨날 지금 헌법과 법률 가지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관행하고 그걸 왔다 갔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갖다 인용하면서 맞아요. 네.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질의에 난 절대 답변할 수 없어.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판사들조차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판사들까지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거를 확실하게 역사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판단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거나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없어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없죠. 그러니까 판사들조차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밀려나게 되면 사법부가 우리가 사법부를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보수 진영. 그러니까 나랑 교감할 수 있는 정도. 내 밑에 나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또 집권하거나 계속 집권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법부 내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내가 버텨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이제 보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희한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영장 판사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뭐 조희대의 입김, 무언의 압력과 그다음에 이 영장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 좀 결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국제인권법 학회가 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주로 이제 대법관이 되거나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자기네가 집권하면 민사판례연구회라고 하는 출신들을 전부 다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내 편 아닌 편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버텨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사법 독립을 내세워서 정치 투쟁을 하더라도 네.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사법부 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법사위에서 소위 이제 조희대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힘을 좀 보여줘야 돼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 영장 판사가 조희대가 발령낸 4명, 그러니까 3명의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판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조희대의 무언의 압박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이 영장 판사는 이 내란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전혀 망각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행히 특검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는데 설령 기각되면 되더라도 저는 3차, 4차 계속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해요. 봅니다. 한덕수도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봐요.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고령이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박성재 영장 기각하면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에서 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박성재와 이상민의 그 범죄 혐의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박성재가 훨씬 방대하고 더 깊이 그렇죠.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민은 구속이 됐는데 박성재는 안 되고 지금 그 안 되는 이유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위법성 인식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좀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도 이게 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위법성 조각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다 어이구 뭐 나도 합법적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도 합법적인 줄 몰랐다. 알고. 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이게 이거 이제 국무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동조한 사람들이 다 그 문제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들 거기에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군사 반란을 여러 차례 겪은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영구 집권을 시도했던 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우리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러니까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반복적으로 개헌을 해가면서.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사법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서 처벌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사면받고. 네. 박정희는 판단할 새도 없이 11.6으로 그냥 죽어버렸고. 저세상으로 갔고. 네. 그리고 전두환이 집권했는데 한 11년 만에 겨우 그것도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맞아요. 개 이런- 나왔습니다. 이런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네. 면죄부 줬다가 다시 특검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법정에서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한 다음에 또 사면을 받았잖아요. 2년 딱 있다 바로 나왔죠. 근데 그것도 사실 내란 수계만 그랬던 거지 그 밑에 밑에 사람 아무도 못했습니다. 처벌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사법부가 지금 방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냥 둬선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한덕수 재판 관련해 가지고 CCTV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할 말을 골았습니다. 네. 이게 CCTV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아니 그만 받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뒷주머니에 넣고, 나 못 집에 봤다. 오니까 뒷주머니 돈이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뭐 안 꾸기고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뭐 이거 최강호 의원이 언젠가 방송에서 네. 뭐 이렇게 봤다는 얘기냐? 맞아요. 도대체 뭐냐? 네. 참 비루한 인간들이죠. 네. 봤는데 뭐 이렇게 그 웃긴 게 그 CCTV 그 김용현이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했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원래 거기 없었는데 음. 김용현이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잘한 거 있네. 그 김용현을 결국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천만다행이다. 그 머리에서 지금 계엄을 구상하고 했었으니까 다 실행을 김용현이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최상목 전 부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비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무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공직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또 나가가지고 뭐 로펌에 고문을 하니 뭐 하니 뭐 한 자리 해먹다가 다시 또 물려나면 또 왔다가 또 나갔다가 계속 한평생 그러는 거야. 자기 엘리트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물에 고여가지고 자기 주변에는 항상 돈 많고 힘 있고 그리고 뭐 무슨 재벌 쪽에 있는 사람이나 뭐든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리 보존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하면 권력 유지하거나 잘 사는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 공익을 위해서 뭘 봉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따구의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정반대로 국민들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대기업의 논리라든가 자본의 논리, 권력자의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늘 그걸 앞세워서 정책들을 추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리고 그걸 못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이 여겨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살겠다고 아니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문건을 받아가지고 빳빳한 문건 받아놓고 뒷주머니에 3번 접어가지고 있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말도 누가 안 줬는지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어째 이따구로 거짓말을 합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한덕수나 네. 최상목은 네. 네. 대통령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 앞에 뻣뻣이 고개 들고 앉아가지고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평생 심지어 대통령을 정치를 안 한 뽕뽕이까지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출마를 해서 이랬겠습니까? 그러게. 갑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그렇죠. 한 거죠. 정말 자기가 아무 국이 없어서 죄가 없으면 그렇게 무리수를 들 이유가 이 없죠. CCTV 영원히 묻으려고 했겠죠, 진짜. 그랬겠죠. 예. 그런데 정말 이걸 보면서 야, 이 CCTV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거 압수수색 하겠다 그랬더니 다 막았었는데 몇 번을 청구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 안에 있는 CCTV를 이제 대통령실 안을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계가 된 것도 중계가 됐으니까 국민들이 봤잖아요. 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힘들게 나와서 보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자기들끼리 다 묻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를 연다고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정식 국무회의를 연 게 아니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회의를 연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럼 자기들끼리 대통령 이제 탄핵 소추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 논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합의된 어떤 규칙 같은 걸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약정서처럼 사인을 한 건 아니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뭔가 증거인멸을 해야 되겠다,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회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묵시적 공감대가 좀 만들어졌을 거라고 있었을 봐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 제일 그걸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이 안가회동 때 참석했던 4명. 법률가들. 예, 예. 전부 휴대폰 바꾸고 지금 밑에 싹 그렇죠. 숨어 있는 인간들. 박성재 하나만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계엄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도했던 거고, 심지어 박성재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서도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이걸 뻣뻣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증거가 묻혀가지고 더 추가로 뭔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게 되면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네. 내란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란이 또 발생하겠죠. 이번에 그러면 제대로 하죠. 처벌 못하면. 더 치밀하게. 네. 예, 그걸 하니까요. 우리 배팅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번 잃었어. 근데 다음번에 배팅 또 할 수 있으면 배팅하면은 내가 완전 대박으로 딸 수 있으면 또 배팅하는 거지. 그게 가능한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도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못하면 다음에 더 큰 게 또 윤석열은 나오겠죠. 지금 자기 사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집권하면 다 사면하고 없던 일을 되돌리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년 뒤에 또 대선에서 네.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맞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죽차 홍보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모죽차인데요. 이제 각 가정마다 탈모 샴푸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피가 모발이 마시는 차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천연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탈모제를 쓰시게 되면 시력 저하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부작용을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안전하냐 하면요. 마시는 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지금 이제 비워져 있는데요. 요거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마셨어요. 실제로 마셔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리고 한약 맛이 났다. 한약 맛이 나더라. 그리고 위에서 지금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있더라. 이런. 네. 그래서 마시는 차, 식용차로 승인받은 정말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요거 하나에 300ml 대용량인데요. 요거 하나면 성인 한 명이 2달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000원 정도로 머리카락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19,900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로 탈모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요. 머리가 가늘어진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에 보통 이제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가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갯잎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요. 효과가 없으면 사장님께서 100% 환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뿌리는 차 모죽이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헬로 마이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이버에 헬로 마이몰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헬로 마이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면 고객센터 1588-063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안개꽃님께서 조국 대표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머리숱 절대 지켜. 제가 얘기했더니만 그러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국님께서도 민주주의가 제자리 찾아가는데 제일 덕을 보는 인간들이 하필이면 바로 깜빵으로 직행해야 할 인간들이란 게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제 좀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하셨는데 이 사법 독립이 뭐 언제부터 됐냐.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판사들이 어떻게 찍소리 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국정원장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서훈 국정원장,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국정원이 옛날에는 안기부가 그런 일을 하던 것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안기부가 당신들 얼마나 괴롭혔냐. 그 직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민주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니까 절대적인 어떻게 이런 권력인 식으로 것처럼. 할 수가 있냐 네. 하는 건데 참 그 인간의 가장 안 좋은 본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두환 때 사람답게 대우해주면 그러니까 조직을 다루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전두환이 자기 부하들 줄줄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 있었던 걸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전두환을 좋아하는 우리 사회 모 지역이나 이런 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역시 뭐 우리 장군 리더십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당근과 책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80년대 그 어떤 조직 그 우리 사회의 조직 구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언론사 통폐합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맞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기자들 월급 대폭 올려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것들은 쫓아내고 잔혹하게 뭐 고문하고 탄압하고 사법의 족쇄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지만 말 잘 듣는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사법부도 어찌 보면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판결을 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자기들은 굉장히 편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 경험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더 사실은 큰 담을 쌓아놓고 이건 우리 영역이야라고 하는 인식이 싹 텄을 수도 있겠다. 그게 계속 지금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검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사법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이제 어저께도 법사위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로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이제 이걸 더 연장을 할 것인가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개입이라고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로그 기록은 또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과연 그러면 이틀 동안 뭐 7만 페이지를 본 게 맞냐, 뭐 전자기록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기록으로 본 로그 기록이라도 내라라고 했는데 제출하지도 않았고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 검증도 끝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는 지금 대법원은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좀 더 현명하게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발표된 MBS 조사 보면 전국 지표조사도 지지율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윽박지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대답을 들어서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막
고성만 지르고 막 자기들끼리 질문도 제대로 못하면서 삿대질마다 끝나는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줘야 한다. 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면은 현장 국감을 하든 다시 또 부르는 방식을 하든 네.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된다. 이게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국회법에 대법원장 부를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십시오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다고 무조건 고함만 지른다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6개 신문을 늘 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요. 어제 이제 현장 국감 갔을 때 그걸 어떻게 보수신문을 보도할까 이런 걸 쭉 보다가 보수신문 이런 곳에서는 다 현장 국감 가겠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현장 검증한다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막 그런데 막 돌아다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한겨레 신문 딱 한 곳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밥을 점심을 같이 먹었네. 그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장 검증 하려고 그랬다가 일단 무산이 됐어요.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만나고 법원 행정처 그 얘기들도 같이 나누고 그러다가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구내 식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천대엽 행정처장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간 거. 네.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 빼고 하는 거예요. 막 적대적인 뭔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여론몰이에 자꾸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했을 때에도 이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목이 돼야 되는데 사법개혁하면서 대법관들 숫자 늘린다고 하니 대법관 한 명당 75평짜리 서초동에 사무실 줘야 돼요. 네. 이거 하려면 막 조 단위 돈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천대엽 대법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무실 둘러보면서 어느 정도 사무실 평수를 쓰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법관을 진짜 지금보다 얼마나 한 더 12명 정도 늘렸을 때 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거 잘 안 하나도 안 나오죠. 써. 네. 여기서 늘 보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논평을 하면서 어쨌든 그 뭔가 이게 와닿아야 되니까 뭐 거기에 액센트를 둬서 하긴 하지만 그냥 뭐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제2야당의 최고위원인데 이제 품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내용이 어떤 풍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뭐 아쉬웠던 거는 뭐 그 사람 이름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막 던지고 네. 이거는 네,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한 방에 희화시켜 버리는 게 돼서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결국은 이 75평 이게 결국은 우리 이제 이 평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계셨을 때 대통령 집무실 50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옮겼는데 뭐 26평짜리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50평 중에서 75평은 집무실이고 남이 75평은 이제 바깥에 저기랑 뭐 창고 뭐 보관하는 창고랑 네. 해서 한 75평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거 뭐 부속 시설이겠죠. 근데 75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75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파트 75평은 네. 사실은 공용 다른 공간이 공간이 그렇죠. 네, 들어가니까. 공용 면적 들어가 네. 있으면 거의 한 60% 여기서 저 이게 잘 안 보여요. 75평이면. 근데 이게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분에서 3분 걸린다 그러더라고 하나 내리는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증언을 반대하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이것에 대해서 그럼 국회에 나와가지고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그 국회법에 하게 돼 있는 걸 왜 안 하냐라고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을 드냐.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진영을 딱 정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니까 이제 이 엉망인 거고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법원은 그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안 되면 뭐 압수수색까지도 해야지. 아니 법원이 뭘 하고 네. 법을 어기고 저렇게 버팁니까? 로그 기록 이거 보는데 몇 분 걸린다고.
아니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자기록으로 다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가서 보니 문서만 잔뜩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근데 그렇게 다 종이로 다 살펴봤다고 얘기하면서 꼭 왜 하필이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그것만 그렇게 전자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열심히 받는가. 들여다보셨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법령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2025년 10월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 재판 기록은 그 전부터 효력을 가지는데 이 형사소송 재판 기록은 2025년 10월부터 전자문서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종이 문서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 거예요. 그러면 종이 문서를 그러면 그때까지 7만 부를 곱하기 12명 해가지고 다 뽑았느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뽑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뽑았는지. 네. 뽑기는 뽑았는지. 그렇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복사했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뭐 민들레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 날짜를 정리해드리면 3월 26일 날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결정이 났어요. 네. 27일 오후 5시 20분에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가 돼요. 근데 지금 대법원 주장으로는 28일부터 재판관들이 전자기록으로 그 사건 기록 보면서 보기 시작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그걸 열심히 열공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건도 아닌데도 네. 배당도 안 받았는데. 근데 자기 사건으로 배당을 받아야 그래야 기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문서라도. 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나 모든 검사들이 모든 어느 사건을 다 보냐고. 모든 사건 다 기록 막 내가 보고 싶으면 막 꺼내가지고 막 봐도 되나? 아 그것도 안 되죠. 그거 아니란 불법이죠.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검찰의 상고유서가 접수가 된 건 4월 10일이에요. 그럼 검찰의 상고유서도 제대로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건가? 피고인의 답변서는 4월 21일 날 제출이 됐어요. 근데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했는데 4월 22일 날 전압으로 그냥 끌고 갔어. 전원합의체로. 그리고 아흘에 만에 5월 1일 날 결정을 냈어. 아니 이거는 신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합법적인 증거, 합법적인 기록으로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가능한 일인데 네. 전자문서를 자기들이 출력을 그럼 각자 해가지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자 문서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출력해서 본 거를 그거는 합법적인 기록을 봤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기록은 여전히 보조적인 그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만 보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소부에 배당이 됐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 서류가 넘어간 것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4월 22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전에는 뭘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합법적인 기록을 보고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얘기만 이게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대법관들이 평생 이제 조기로 읽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다들 네. 연배들도 있으시고 네. 뭐 그 정도 되면 다 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로 늘 보던 사람들도 좀 확대해서 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10월 달부터 전자기록이 그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 평소에 안 보던 형태인 거죠. 네. 전자기록이라는 것은 물론 뭐 오지도 않았겠지만, 네. 근데 그 7만 페이지를 이걸로 본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우리가 네. 재판을 하면 이게 그냥 넘길 때는 글자 조금 크게 해놓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줄치고 이렇게 보는데 7만 페이지 같으면은 뭐 이 정도 안 쌓이겠습니까? 7만 페이지면 그 책 200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200권. 뭐 방에 뭐 이 정도 쌓일 그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법관들은 보통 재판 연구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하면 야, 네. 그 상고 기각이야 회의만 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각각 건에 대해서 보고 하면 이 정말 우리가 소부에 배당하고 또 네. 아니면 전압으로 갈 만한 판단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대충 속간해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은. 그리고 전압 정도 가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재판 연구관을 통해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각각의 판단들을 하는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밟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사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들여다볼 수도 없는 전자문서를 들여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자기가 7만 페이지를 읽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재판연구관들이 요약해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번 심리해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네, 그 말을 못 하고 있는 하니까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막 가공의 얘기들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그렇죠. 가지 변명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판사한테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검토를 하고 판단한다는 건 유죄 심증을 갖고 판단했다고밖에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 정해놓고 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3시에 이제 휘슬러 영화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휘슬러 영화제는 사회 부조리와 내부 갈등을 고발하는 국제 영화제인데요. 올해 10월 24일부터 26일 금토일 다음 주 금토일 네,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2번째로 치러지는 휘슬러 영화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 휘슬러 영화제 관련한 시민언론 민들레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고 또 다음 주 목요일 1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네요. 다음 주에 또 네, 나와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두 분 오늘 다음 주에는 뿌릴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요. 나오셔야지 역시 네.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동접자도 맞습니다. 늘어나고. 네,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